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협정, 내국민 대우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협정의 제일 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입니다. 내국민 대우, 투자를 유치한 나라가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대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칸츄리 A가, A라는 나라가 칸츄리 B, 그 투자협정 상대방이죠. 칸츄리 B의 투자자나 투자에 대해서 A 나라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러한 영업상의 분야에 있어서 자기 나라, A나라 국민이나 투자에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차별되지 않는 똑같은 절차를, 똑같은 대우를 부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라. 투자 전 단계를 보호하고 투자 후 단계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협정에 따라서 투자 전 단계까지 보호하는 것은 설립, 인수, 확장, 영어로는 아마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즉 설립, 인수, 확장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투자 전 단계까지 보호하는 것이고, 투자 후 단계까지 보호하는 협정 같으면은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이박계, 처분 등에 있어서 내국민한테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부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Like circumstances. 동종 상황의 예고. 대개 분쟁을 제기하는 투자자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제가 그 내국민하고 똑같이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라고 제소를 하면 그에 대한 이제 투자국의 2차적인 반응은 그 잘못 오해를 하셨는데 이게 비슷한 경우에 저희가 그 대접을 똑같게 해드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사한 상황이 아닙니다. 동종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이 내국민 대우가 쟁점이 되는 그 분쟁은 동종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긴 있는데 법적으로 차별하는 경우 또는 법적으로는 그러한 그 차별 요소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드facto로 차별이 된 경우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차별인 것으로 판례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판례에 의해서 되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굳이 처음부터 차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는 없었다. 나쁜 마음은 없었고 뭐 의도한 바도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그 차별이 됐다고 뭐 발생됐다고 하면은 그건 유감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별의 효과가 발생했으면 차별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일관된 판례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외국과 똑같이 대접하라는 겁니다. 나왔죠? 그 범위는 같을 겁니다. 이게 투자 전이면은 이것도 포함이 되고 투자 후면은 설립, 인수, 확장에 빠지겠죠.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양자협정의 체결국이 아닌 논파티,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투자나 투자자에서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부여하시라. 최혜국 대우죠. 역시 마찬가지로 like circumstance가 들어갑니다. 이게 동종 상황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 IS 재판에서 이 최혜국 대우가 원용되는 경우는 이 동종 상황이냐 아니냐 이 경우보다는 분쟁 조항의 적용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나한테도 부여하라라는 이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절차로 취급을 한다, 처리를 한다 하는 그 분쟁 해결 조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제기한 제가 미국 투자자라 그럽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제 투자를 유치한 나라고 미국 투자자인 내가 한국에 대해서 분쟁을 제기를 했는데 한미 FTA에 적혀져 있는 분쟁 해결 제도보다 한국이 캐나다, 한국이 싱가포르,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인도, 예를 들어 한국이 인도랑 체결한 그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가
지금 내가 보기에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비록 한미 FTA에 의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분쟁을 제기하긴 하지만 한미 FTA에 적혀져 있는 분쟁 해결 절차가 아니라 나는 한국과 인도의 FTA에 적혀져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내가 쓰겠다. 왜? MFN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대우를 부여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국, 인도의 FTA에 적혀져 있는 분쟁 해결 절차가 한미 FTA에 적혀져 있는 분쟁 해결 절차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혜택이 많다. 나 그래서 한국, 인도 FTA에 적혀져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쓰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그 다툼이 많았습니다. 과연 분쟁 해결 절차가 최애국 대우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는 판정도 있고 안 된다는 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분쟁 조항을 FTA 분쟁 조항을 최애국 대우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할 때에는 아예 협정 내에다가 그걸 적시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판례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제가 처음 아마 지난번 강의에 나왔을 겁니다. 이 공정공평 대우가 분쟁의 핵심이라고. 대개 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 유치국이 투자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시비가 많습니다. 그럼 공정공평 대우가 뭐냐? 어떻게 적혀져 있냐? 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유치국은, 투자협정의 당사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 투자 적용이 되는 카버드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또는 투자자에 대해서 상대국의 투자나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우라고 하는 것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또는 그리고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라는 관습적인 국제법에 의거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정에는 한미 FTA가 아닌 기존의 다른 협정에는 이 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연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투자 유치국은 상대방의 투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투자자나 투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보호와 안전을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 줄입니다. 그러면은 이 Fair and Equitable Treatment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페어가 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지 equitable인지 inequitable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협정에 없습니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은 없습니다.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투자나 투자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완전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 완전한 보호라는 것이 뭔지 완전한 안전보장이라는 것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협정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한다라고 한 줄로 적혀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풀 프로텍션은 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한미 FTA는 여기에는 이제 이 국제 관습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 공평 대우를 한다 또는 프로텍션을 한다라고는 언급을 해놓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추가적으로 또 한 구절을 더 적어놨습니다. 이건 한미 FTA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협정에는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패러그래프 1, 이게 패러그래프 1입니다. 패러그래프 1이라 함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최소 기준의 보호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공평 대우 또는 뭐 완전한 보장이라고 함은 전통적인 국제관습법이 미니멈 스탠다드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부여하는 미니멈 스탠다드를 말한다. 라고 아예 그 범위를 굉장히 확 좁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 FTA의 카바드 인베스트먼트, 한미 FTA가 적용되는 인베스트먼트에 적용되는 이 스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 스탠다드다. 가장 최소한의 범위다. 그것도 국제관습법상의 외국인에 대해서 인정되는 가장 최소한의 범위다라고 해서 이 공정공평 대우 풀 프로텍션의 범위를 아주 좁혀놨습니다. 그래놓고도 더 자신이 없어서 더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Fair and Equitable Treatment입니다. Full Protection and Security입니다. 이 FET하고 FPS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최소 수준,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권리를 추가적인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그 범위 말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실질적인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놓고도 더 부족해서 FET라고 함은 무엇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Denial of Justice. 그러니까 그 사법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한국의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제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리걸 시스템, 그것도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주 열악하거나 아주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수준의 리걸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 그러한 원칙에 의거해서 사법제도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한 원칙의 입장에서 사법제도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사법제도를, 사법상의 보호를 제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PS라고 하면 또 안심이 안 돼서 아예 더 명시를 해놨습니다. FPS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폴리스 프로텍션을 말한다. 그것도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이라고는 따로 적혀져 있는 게 없습니다. 관습법입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뭐 관습상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겠지 하는 수준입니다. 국제관습법이라고 해서 따로 그 성문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찰 보호를 말한다. 풀 프로텍션이란 그 사람이 아무런 걱정 없이 팔다리 피고 잠잘 때 문도 안 잠그고 자고 문 활짝활짝 열어놓고 지갑을 아무데다가 펼쳐놓고 돌아다녀도 그 지갑이 잊어먹지 않을 수준으로 보호하는 그게 아니라 미니멈 수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찰보호, 신체적인 안전입니다. 신체적인 안전보호를 말한다라고 또 해놨습니다. 그래놓고도 안심이 안 돼서 기타 다른 국제협정 또는 기타 다른 조항의 의무 위반, 그것은 공정공평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 한미 FTA의 기타 다른 조항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조항을 관장하는 분쟁 해결 절차를 가시고, 또 한미 FTA가 아닌 다른 국제협정, 별도의 국제협정의 의무 위반을 했으면은 그 협정에 마련되어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쓰시라 이 말이죠. 왜냐? 공정공평 위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한미 FTA는 공정공평 대우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놨습니다. 이름 자체가 최소 기준입니다. ISD 국제재판에서 이 공정공평 대우 위반이냐 아니냐가 제일 많습니다. 무엇이 공정한지 공평한지에 대해서 언급 자체도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상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판례가 대개 보면은 최소한도의 수준이다. 이 완전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안전을 말한다. 통상 그 나라 정부가 그 나라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최소한 수준의 경찰 보호를 말한다라는 판결이 많이 왔습니다. 그것을 문장화한 것입니다. 공정공평 대우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판례상 인정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자의적 대우, 굉장한 차별적 대우가 있으면 공정공평 대우 위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법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인정할 적절한 사법제도 이용권을 부인한 겁니다. 재판을 걸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 절차가 아주 부실해요. 그리고 재판 절차가 아주 차별적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사법부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사법부인. 그 사법부인이 있으면은 그것도 공정공평대우 위반이라고 인정합니다. 적법한 절차, 법에 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에 대개 공정공평대우 위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법접근적 부인 여기 되어 있죠. 법원의 판단을 거부한 거. 아주 판단을 접순을 해놓고 10년, 20년 판정을 안 하는 거. 재판관이 사실상 사법부가 독립이 안 돼 있어서 억울한 조치를 시행한 행정부의 종속이 되어 있는 그거 전부 다 사법부인으로 보입니다. 판정을 했는데 판정을 이행을 안 해요. 국내 법원에서 판정을 했는데 그 투자자가 국내 법원에 투자를 유치한 나라의 국내 법원에 재판을 걸어서 재판에 이겼는데 이행을 안 합니다. 그거 사법부인으로 되게 인정을 합니다. 판사가 부패했어요. 판사가 돈 받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거 사법부인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신의축 위반, 굿페이스죠. 그냥 통상적인 인간관계, 통상적인 기관 간의 관계, 통상적인 생활관계에서 인정되는 굿페이스, 신의 성취를 위반을 해버렸어요. 아주 악의적으로 했어요. 배드페이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정을 합니다. 공정공평대우 위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정공평대우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특정 행위를 시작할 때 그 특정 행위를 하려고 하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특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보면은 결과가 인정이, 차별의 결과가 인정이 되면은 차별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위반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정당한 기대가 위반이 됐을 경우에 공정공평대우 위반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당한 기대라고 하면 투자자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러한 게 있겠지라고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기대를 했는데 투자 유치국이 그 기대를 분쇄를 한 겁니다.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그럴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기대, 즉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에 뒷받침이 됐던, 근거가 됐던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이 투자 유치국이 훼손시켰다. 그럴 경우에는 공정공평대우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이 됩니다. 자, 어떤 기대냐면은 투자 유치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조건들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유치국이 제시한 조건에 근거를 해야 된다. 투자 결정과 동조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에는 그 합당한 기대, 투자자가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졌을 경우, 훼손됐을 경우,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는 공정공평대우 위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 투자자가
어떠한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투자 유치국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해서 그 조건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게 결정을 했어요. 투자의 근거가 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 투자를 하게 된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대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연히 이 사람이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투자 유치국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투자 유치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시면 이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투자 유치국이 제시한 조건을 믿고서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게 결정함에 있어서 그 투자 유치국의 전반적인 정치 형태,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전반적인 사회, 앞으로의 지금의 문화 정도, 역사적인 조건들 이런 것도 투자자가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을 감안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투자 유치국이 분쇄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정공평대우 위반을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밑에 두 가지는 되게 많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그럽시다. 어떤 기대를 했는데 투자자 정부가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내가 취했던 투자가 훼손이 됐어요. 그렇다 그럽시다. 그럴 때에는 이겁니다. 그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기대를 했을 때 그 기대의 범위 내에는 이 투자 유치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환경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이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이 이 투자 유치국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 나라 그 지역의 주민이나 또는 그 지자체가 그 이전부터 밀접하게 생각을 해왔고 투자가 진행된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그 후에도 그러한 환경에 관한 밀접한 행위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플러스 그 환경을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 취한 것이 처음에 이 조건에 맞지 않았고 인과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볼 때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 유치국이 환경에 관해서 엄밀한 조건을 앞으로도 취해 갈 것이라고 전반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다면은 이 투자 유치국이 환경을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내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합리적인 기대를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당하게 이 투자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공정공평대우 위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되게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공정공평대우를 위반을 하는 분야인데요. 판정을 나가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합리적인 기대를 무너뜨려야 되느냐, 어느 정도 신의치고 위반했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사법부인했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자의적이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는 투명하지 않은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도 공정공평대우 위반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했어야 되느냐라는 판정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경우에 되게 이렇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얼토당토하지 않게 이루어졌거나 아우레이저스 또는 이상할 정도로 이루어졌거나 악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기구에 굉장히 빌로우하거나 미치거나 그리고 그 자의성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됐거나 그리고 이 사법부인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이럴 때에야 공정공평대우가 위반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공정공평대우 위반이라고 하는 그 스레시홀드 기준은 그렇게 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판례로 인정되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사에 의해서는 재판부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 배드페이스를 넣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고 아웃레이저스 어느 정도 돼야지 아웃레이저스하냐 어느 정도 돼야지 얼토당토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판정이 갈릴 수가 있긴 합니다. 수용 및 보상 그 다음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수용 또는 보상에 관한 판정입니다. 그 협정에 보면은 외국인의 투자를 국가 정부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산이라고 해서 수용 못하는 거 아닙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라고 써놨냐면은 자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라도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장하는 한, 이 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은 except에는 써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하기만 하면은 외국인 자산이라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이 내용은 일반 국내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수용을 하려면 이걸 다 해야 돼요. 공적인 목적으로 수용해야죠. 사적인 목적으로 수용 못합니다. 수용할 때 차별적으로 해야죠. 비차별적으로 해야죠. 당연하죠. 수용을 했으면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수용 대가를 즉시 지불해야죠. 땅은 지금 뺐고 돈은 100년 후에 준다. 이런 거 안 되죠. 1000만 원짜리 땅을 수용을 해놓고 10만 원 줘서는 안 되죠. 이펙티브하게 컴펜세이션 해야 됩니다. 외국인 땅을 수용을 해놓고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줘요. 그래놓고 그 돈에 대해서는 달러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펙티브하지 않죠? 또는 외국인의 땅에 대해서 즉시 적절하게 보상을 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이상한 나라에 돈으로 줬어요.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되는. 그건 이펙티브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수용에 관해서 우리나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다 지켜야죠. 이거 절차 지키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자산이라도 당연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컴펜세이션, 여기서 말하는 컴펜세이션 되어 있습니다. 컴펜세이션은 즉시 하죠. 여기 되어 있습니다. without delay 해야 됩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펙티브 때문에 나와 있는 말인데 마켓 밸류, 시장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땅을 수용을 했는데 그때 시세로 값을 쳐줘야죠. 그러니까 수용을 하겠다고 발표가 된 그 바로 직전에 시장 가격으로 줘야지, 수용하겠다고 발표 나면은 그 다음날부터 땅값 떨어집니다. 떨어진 가격으로 보상해주면 안 되죠. 수용 발표 나기 직전에 시장 가격으로 해야죠. 자, 수용을 하겠다고 의사를 발표할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세종시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할 겁니다. 라고 2년 전, 3년 전에 정부가 방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수용 명령은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후 2, 3년 후에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 2, 3년 동안에 가격 변동이 있겠죠. 그 변동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주려면 지금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바꿀 수 없는 이상한 나라 돈으로 주면 안 되죠. 자유롭게 환산할 수 있는,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페어마켓 밸류라 함은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하면 수용 당일의 시장 가격입니다. 거기다가 수용을 한 날짜,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은 오늘 할 수 있고 실제 지불은
상당한 지난 다음에 지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상업적인 이자도 같이 줘야죠.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페어마켓 발류입니다. 디렉트 익스프로포레이션, 그러니까 직접 수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정부가 하는 직접 수용입니다. 수용령 발표해서 그 사람한테 이 절차를 거쳐서 돈 주고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수용령입니다. 여기까지는 대개 이게 그 FTA, 한미 FTA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보통 그 협정에는 여기까지만 써놓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시비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수용에 관련돼서 진짜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는 요 직접 수용. 이 직접 수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직접 수용은 정부가 수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수용에 따른 그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를 해서 보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용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안 일어나는데 문제는 어디서 많이 일어나면은 간접 수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Indirect expropriation.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수용은 아닌데 실제적인 행위는 완전히 수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소유권을 뺏기는 거거든요. 이전하는 거거든요. 내 땅을 다른 사람 정부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소유권의 이전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탈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는, 명목적으로는 여전히 내 땅입니다. 그런데 내 땅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상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렉트 익스프로포레이션, 이 간접 수용이 일어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모든 판례에서 그 사건별로 그 사건에 해당되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되는 여러 요소를 다 고려를 했습니다. 정부 행위의 경제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행위 자체는 수용이라고, 정부 행위 자체가 수용이면 직접 수용이죠. 정부 행위 자체는 수용이라고 말 안 합니다. 이 수용을 당한 사실상 자기 땅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 이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착각하셨는데요. 우리가 수용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수용할 의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발뺌을 합니다. 행위 자체로는 수용이 아닙니다. 간접 수용이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 행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의 경제적인 파급력을 봐서 간접 수용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정부 행위의 그 성격, 정부 행위가 겉으로는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뭐 수용과는 무관한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질적인 성격이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을 뺏는 것인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손실 및 보상, 이것은 자 보시겠습니다. 다른 채약국, 타방 채약국 국민 그 투자자나 투자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비차별적으로 보상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손실이 어떤 경우에 발생했냐면 여기서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동이나 반란이나 폭동이나 소요나 내란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 내국민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고 제3국 외국인에 대해서도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행위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이 행위가 일어났으면은 그로 인한 그 보상을 하게 되면은 비차별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군대에 의해서 또는 그 당국에 의해서 증발, 파괴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정부의 행위 아닙니까? 이건 전쟁이면은 협정을 맺은 그 당사국이 아니라 전혀 제3국의 군대에 의해 있을 수가 있고, 무력 충돌도 정부가 개입이 안 된 제3자 간의 무력 충돌일 수 있고, 반란 폭도 소요 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 나라 국민이 일으키는 거니까 정부가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그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손실을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비차별적으로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고, 여기는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정을 체결한 그 나라 군대, 그 나라 당국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징발 파괴 등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협정 당사국의 책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해라, 보상을 전부 다 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협정에 따라서는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말고 이것보다 좀 더 급한 경우죠. 긴급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유행하고 있는 이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볼 수 있죠. 판례에서는 그 외환위기, 그 아르헨티나가 많이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수차례 외환위기를 거쳤는데 그 아르헨티나가 겪은 외환위기를 국가 긴급 상황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라는 그 판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상 기준은 통상 수용을 할 때 적용되는 보상 기준. 아까 나왔습니다. 즉시 해야 되고요. 시장 가격으로 해야 되고요. 뭐 쭉쭉 나왔습니다. 그것을 준용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면은 100% 보상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송금 보장.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외국에, 자기 본국에 다시 송금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는 다 허락을 했는데, 장사도 하고, 내국민 대우도 보호를 했고, 최외국 대우도 보호를 했고, 공정공평 대우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그 안전도 다 보장을 해줬어요. 근데 딱 하나, 이 땅에서 번 돈은 외국으로 못 가져가 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송금 보장, 투자 유치국 내에서 번 돈을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이 어느 양자협정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양자협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 돈은 자유롭게, 즉시,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외환으로, 그것도 정부가 고시한 환율이 아니라 일반 외환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로 바꿀 수 있는 그 외환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 이 트랜스퍼, 그 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을 특정한 경우에는 프리벤트 할 수 있죠. 그것을 예외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채권자가 지금 뱅크럽트 됐거나, 인솔번시, 돈을 갚을 수 없거나, 아니죠. 다릅니다. 그 회사가 뱅크럽트 됐거나, 인솔번시 됐거나, 투자한 회사가,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가 뱅크럽트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회사가 국내에서 돈을 지불해야 될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채권을 보호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일단 그 돈을 송금을 금지시켜 놓고 국내에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수가 있겠죠. 인솔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 권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우선 막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파생 상품이나 옵션이나 선물이나 또는 기타 채권 등의 경우에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재무 거래가 굉장히 복잡해서 아주 복잡한 그 선물 거래 또는 파생 거래를 해서
그 파생 거래나 선물 거래를 통해서 돈이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먼저 인출되도록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억울할 것 아닙니까?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 그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범죄를 막거나 또 법을 집행할 목적으로 또는 어떤 그 다른 그 판정이나 명령을 준수할 목적으로는 예외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송금을 보장해야 되죠. 이행 요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했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생산한 상품 일정 부분 서비스나 상품 일정 부분 수출하시라 또는 국내에 있는 부품을 사용하시라 국내에 있는 상품을 반드시 쓰라 국내 상인한테서 사시라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했다고 해서 국내에다 기술 반드시 이전하라 이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트림스 협정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WTO에 투자와 관련된 협정이 있습니다. 트림스 협정에 나와 있는 내용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행 요건을 부과할 수 없는 예외되는 경우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법과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대개 보면은 가트의 일반적 예외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내셔널 트레저 국보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천연자원 보호하기 위해서 또 금과 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부 조달에는 적용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분쟁 해결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협정에 분쟁 해결 조항이 있는데 분쟁 해결 조항에 보면은 그 국가와 국가 간에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와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분쟁 그것은 별 문제 안 됩니다. 그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투자를 한 사람 간의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입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냐면은 우선 말로 한번 하시라. 말로 하시라. 그래서 우호적 해결을 모색하시라. 써 있습니다. 최소한 그 말로 하는 그 기간을 X개월 정도는 하시라. 또는 X년을 하시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콜링 피어리어드라 그럽니다. 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일단은 투자 유치국, 그러니까 투자를 한 그 나라 내부의 법원에 회부를 하라. 또는 중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합니다. 대개 그래 놓고 이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해놓고 적어 놓습니다. 이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익시즈를 말한다. 또는 UNCTRAL이라고 하는 언크타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합니다. UNCTRAL에 역시 이런 그 ISDD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든지 또는 당사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중재를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고 대개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밑에 적혀져 있기로 택일 방식입니다. 또는 국내 구제 소진 방식입니다. 이건 협정마다 다릅니다. 택일 방식은 일단 X개월 후에 쿨링 피어리어드 냉각 기간이 끝난 후에 투자 유치국 법원에 또는 중재에 회부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법원에 회부를 했으면은 그 결정은 최종적이에요. 일단 법원 선택했으면은 중재 못 합니다. 법원 절차가 끝이에요. 또는 법원에 가지 않고 중재를 하기로 했으면은 중재로 가야 됩니다. 중재로 갔다가 좀 불리하니까 다시 법원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고른 것은 최종적이고 번복 못 합니다. 이 포크란 얘기는 갈림길이란 뜻이에요. 영어에. 그러니까 길 가다가 갈림길에 나왔습니다. 갈림길 중에서 둘 중에 하나 갈림길 채택했으면은 다시 후퇴해서 다른 길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협정에는 국내 구제 소진 방식입니다. 일단은 투자유치국의 법원에 먼저 가시라. 그리고 그 절차가 다 끝난 후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 국제중재로 가시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적혀져 있는 경우가 중재 회부가 가능한 시한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
fork in the road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 시점부터 X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에 분쟁을 제기하시라. 법원에 가시든지 또는 중재에 가시든지 대개 이 fork in the road를 할 경우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알았든지 발생했든지 그 후로 뭐 3년 이내에 중재를 시작하든지 5년 이내에 시작하든지 전혀 다 잊어먹었는데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나 20년 전에 손해봤다 라고 느닷없이 제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협정에 따라서는 금전적 손해의 배상의 지급 또는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수반하지 않는 소송은 국내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재에 갔더라도 이런 것에 해당되면 국내 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적혀져 있는 협정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 맛을 왜 써놨냐면은 이 fork in the road 회피를 위한 국내 제소가 빈발했다 그랬습니다. fork in the road는 한 번 선택을 하면 다시는 선택을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 중재를 회부를 해놓고 국내에다가 별도의 이 fork in the road 이 투자자 보호에 해당 이게 국제 중재에 제기했던 분쟁과 성격을 약간 달리한 분쟁을 국내 분쟁에다가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는 국내 분쟁에다가 먼저 제기를 했는데 협정상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했으면 다른 거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분쟁에다가 먼저 제소를 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럴 경우는 이제 국제 분쟁을 하고는 싶은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은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제 중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분쟁 동일성, 분쟁을 국제 분쟁에다 제소를 합니다. 그래 놓으면은 투자 유치국이 당연히 그 분쟁 이미 국내 분쟁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둘 중에 지금 최종적으로 했는데 너 그 기간 지났다. fork in the road다라고 이제 그 투자 유치국에서 반박을 하면은 저기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제 중재에 제기하는 분쟁은 우리가 그 이전에 국내 법원에 제기했던 분쟁이랑 약간 다릅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별도의 분쟁이다라고 시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제 분쟁 일시제나 UNCTRAL이나 이 국제 중재에서 뭘 두고 심리가 일어나냐면은 투자 유치국하고 투자자 간에 과연 투자자가 그 익시디에 제기한 그 분쟁하고 투자자가 그 이전에 국내 재판부에 제기한 분쟁하고 그 두 분쟁이 동일하냐 안 하냐라는 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정에는 아예 이러이러한 해당하는 거는 국내 소송이 제기한다든지 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것을 더 엄격하게 해서 한번 그 국내 절차를 지나갔으면 한둘이 두 쪽이나도 국제 중재 못한다고 더 엄격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외교적 보호권 사용 금지하는 조건이 그 협정에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 재판에 많이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원래는 제기를 못합니다. 자기네 국민이 외국 정부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으면은 그 국민을 대신하는 국가가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분쟁을 제기하는 겁니다. 시비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합니다. 내 국민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합니다. 그 외교적 보호권은 국내 구제가 완전히 소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인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ISD 분쟁은 개인이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분쟁에서 개인이 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국제국한테 가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투자 유치국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 내 이 손해를 구제를 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본국 정부에 가서 다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본국 정부가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또 제기를 하면은 투자 유치국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식 재판까지 가서 이겼는데 다시 또 상대국 정부가 이번에 오니, 그러니 ISD 중자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호권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예 명시하는 협정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국의 투자 계약 위반의 구제 수단, 이것도 협정에서 그 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투자 협정에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협정입니다. 투자국 정부가 또는 정부의 공공기관이 외국 투자자와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오블리게이션을 맺을 수가 있어요. 예?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하고 같이 어떤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게 투자 계약이거나 뭐 투자 인가, 투자를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투자 인가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상호 간에 A와 B와 정식의 계약 당사자가 돼서 맺는 투자 계약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사업 계약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체결한 정부가 위반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외국인 투자자는 어디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결국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그 나라의 민법이 적용이 되니까 그 나라의 국내 법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국내 법원이나 그 계약을 위반한 국가나 동일 당사자예요. 결국 다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 효과적으로 그 계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겁니다. 투자율을 유치한 나라는 상대국 투자자하고 투자자에게 약속한 어떠한 종류의 의무든지, 그것이 약속이든지 언더테이킹인지 커미트먼트든지 의무든지 모두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치한 나라가 외국인 투자자랑 어떤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그 계약상의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위반했다고 칩시다. 준수해야 한다고 협정에 적어놨는데 그걸 위반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그 계약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브저브 한다고, 준수한다고 적어놓은 이 투자 협정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투자 조약의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협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ISD에 갈 수가 있죠. 투자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래서 우산조항이라고 그럽니다. 국가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을 했을 때 그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투자협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분쟁 조항을 적용해서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죠. ISD 할 수 있죠. 대개 보면은 투자협정이거나 투자인가이거나 투자계약이거나 그렇습니다. 투자협정 최약국 간에는 분쟁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고위경영진, 투자자가 회사를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위경영진, 그 경영진의 특정 국적의 자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이사회 가반수를 뭐 특정 국적의 사람으로 해라. 이런 요건,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위 변제, 이거 저기 서브로게이션, 보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해외 투자자는 통상적으로 자기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그거 언제 투자 위치국에 가서 ISD 걸고 어쩌고 지루하게 해서 보상받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한테 가서 보험금을 탑니다. 그래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어떠냐? 보험회사는 이 투자자의 모든 권리를 다 인수를 합니다. 청구권을 인수를 해서 이 보험회사가 투자자인 것처럼 이 저기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이제 ISD를 하면 ISD를 할 수도 있고 뭐 보상 요구를 하려면 보상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투자 유치국은 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변제할 것임을 투자협정 내에 미리 규정해 놓는 조항입니다. 혜택 부인은 투자협정에 적용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이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경제관계가 없는 제3국 투자자,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미 FTA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투자자한테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 미국이 아닌 아무 경제관계가 없는 제3국 투자자한테까지 한미 FTA의 혜택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밑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회사, 페이퍼 컴퍼니한테도 혜택을 줄 거냐 말 거냐.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소유 통제하기 위해서 씁니다. 실질적으로 소유 통제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내가 혜택을 부여하겠다. 따라서 소유 통제를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까지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조항이죠. 이건 협정마다 다릅니다. 협정에서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자 정의 조항, ISD 인적 관할권 판정에 흔히 적용됩니다. 여기에 아예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예 투자자 정의 조항에서 이렇게 소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정상적인 경제관계가 없는 제3국 투자자는 이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정의 파트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혜택 부인이라고 따로 집어넣을 필요도 없지요. 이 ISD 인적관할권 분야에 흔히 나옵니다. 이게 Peers Incorporated Vaily라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로 ISD 판정이 흔히 나오는데, 겉으로는 이 투자협정에 적용을 받는 회사라는 코퍼레이트라는 베일을 썼는데, 그 베일을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이 투자협정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베일만 보지 말고 그 코퍼레이트 베일을 들춰내서 실체를 봐라 하는 경우에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협정에 대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투자협정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도 많이 드린 것처럼 ISD 판례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판례가 난 것이 다시 투자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투자협정 자체가 아주 개괄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ISD 협정은 아주 희한하게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 재판이 일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했을 경우에 어느 재판이나 거의 예외 없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 관할권입니다. 관할권은 그 재판을 요청받은 재판부가 요청받은 그 분쟁을 재판할 권리, 심리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뒤집어 설명하면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지 않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가 취한 조치가 투자협정에 맞니 안 맞니 일일이 따질 것 없이
그걸 본안 심리라 그럽니다. 그것을 들어가서 구태여 방어할 필요도 없이 제일 첫 번째로 아니 저 개인이 이 국가를 상대로 익시드 ISD를 걸었는데요. 재판장님 미안하지만 이 재판부는 저 재판을 신청한 이 분쟁에 대해서 심리할 관할권이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걸 시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비를 해서 이 관할권을 부인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본안 심리, 그 원래 문제가 됐던 그 조치가 투자협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질 필요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ISD 판정에는 이 투자협정이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쟁에는 이 관할권이 아주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할권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판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이 하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제가 적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 시간이 될 경우에 이 관할권 문제에 관한 그 논문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ISD 협정 전반에 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투자협정에 관한 그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